대차게 살고 싶다 인생 해법 토크쇼 대찬 인생. 오늘이 바로 설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찬 인생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일단 세배부터 하고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분위기 어색하네요. 새해를 맞이해서 대찬 인생이 조금 바뀌었어요. 인생을 대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생 해법 토크쇼로 새롭게 약간 모습을 바꿔봤는데요. 새로워진 대찬 인생의 유쾌한 인생 감초 여러분들 그리고 인생 길라잡이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히 그 다산의 상징인 김지선 씨가 인생 감초에 또 새롭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인감 김지선입니다. 인생 감초 인감. 네. 굉장히 개그우먼 중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모범적인 그런 그 가정의 안주인이세요. 오늘 김지선 씨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인생 길라잡이의 인상학 전문가이신 박정희 씨와 역학자이신 김정섭 씨가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대찬 인생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돈 벌고 싶다, 뭐 예뻐지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등등 사람마다 원하는 운수가 각각 다른데요. 어떻게 하면 올해 운수 대통할 수 있을지 그 해법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영 길라잡이의 인생 해법이 공개가 됩니다. 공개를 해주세요. 부부가 백년해로 하려면 말궁합이 맞아야 한다. 부부가 백년해로 하려면 말궁합이 맞아야 한다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우리가 궁합이 잘 맞는 부부들이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궁합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속궁합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겉궁합인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속궁합이 약간 좀 뭐 안 맞고 뭐 그 겉궁합이 약간 부실하고 그래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부간에 잘 살려면 말궁합이 좀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말궁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데 저기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에 어디 그 외딴 섬에를 가면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체에 의한 미리 말할까봐 내가 그래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 그 원주민들이 이제 집을 지려고 나무를 한대. 나무를 하러 가는데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를 보고 넌 왜 그렇게 생겼니? 넌 참 관상이 안 좋구나. 너는 이 다음에 뭐 망하겠구나. 이렇게 한 달 정도를 계속 말을 하면은 나무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죽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요 물컵이 있으면 두 개의 물을 따라 놓고 많이 들으셨거든요. 한쪽에 물에다가는 어머 예쁘다, 뭐 아우 예쁘다, 너는 너무너무 좋은 물이야, 착한 물이야. 이러고 칭찬해주고 일주일 동안 한 물은 너는 왜 그렇게 물이 그 수상이 안 좋으니, 너는 뭐 상급수야 이렇게 하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조사를 하면은 칭찬받은 물은 물이 가장 좋은 물이 육각수죠. 육각수로 변해 있고 그 이제 험담을 들은 물은 완전히 상해 있대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그죠? 이런 어떤 무색 물체들도에게도 그 뭐 이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런 험한 말들을 부부끼리 몇십 년을 주고받고 살아요. 근데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자기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를 몰라요. 그죠. 맞아. 그러면 계속 던져요. 그죠. 그러면 받는 사람 그 말을 들으면요 계속 그 상처를 받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황혼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런 데에서 상처를 받은 게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는 속궁합, 겉궁합이 아니라 이제는 말궁합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년해로 하려면 부부가 말궁합이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 사 씨가 박사님, 된다고.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이 원만하면 질병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부부 화목도가 떨어지는 그룹하고 좋은 그룹하고 비교해봤더니 안 좋은 그룹이
병의 회복 속도가 한 40% 정도 더디다고 이게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 백년해로 하려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아 백년해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헤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백년해 건강해서 백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말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게 정확한 말씀이신 게 맨 처음에 뭐 결혼 한 10년 안차까지는 뭐 정말 속궁합도 좋아야 되고 뭐도 하지만 결혼 20년, 30년 지나고 애들 커가면은 정말 들어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말이 이게 통해야지 그게 되지. 뭘 맨날 껴안고 있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이거 뚝뚝 앉아서 말이 돼야 이제 이게 되는데 가장 이제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 이게 본인이 상처 줬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을 때 뭘 그까짓 것 갖고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그러느냐. 근데 그건 그 사람 상대방한테 굉장히 상처인데. 그리고 지가 해놓고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궁합이 정말 맞아야 되는 게 내가 오늘 처음 잘못한 일이야. 근데 당신은 꼭 그러더라. 뭘 꼭 그래? 처음 그랬는데 늘 그런 것처럼. 그 이런 거 하나가 결국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은 꼭 이러더라. 그래. 근데 나로서는 엄청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뭐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장난을 심하게 칠 때도 있고 또 애 아빠 보기에 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쟤는 누굴 닮아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는 빼는 거지. 뉘앙스는 지는 빼는 거야. 자기는 지금 빠져나가고 지금 자기 안 닮으면 누굴 닮았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니까 네네네.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걸 꼭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기분 이게 나쁜 그게 거. 대화법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는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화법을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일단 잘 바꾸셔야 되는데 그래야지요. 제가 그럼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굉장히 그 여기 이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사실은 폭력 중에 정말 무서운 폭력이 이제 언어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끼리 이제 대화를 좀 잘하는 방법을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남녀는 대화법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려 그러면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짧은 어떤 대화를 원하고 해결책을 원하는데 여성분들은 길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적인 질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팁만 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가 뭘 말하든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잘 들어주시면 돼요. 대부분은 지금 제가 말할 때 우리 표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뭘 또 치고 들어올까 그러면은 제가 뭘 말하는지 제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 입 다물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비교하려고 그러고 또 좋은 말 해주려고 그러고 누구처럼 또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 팁이 뭐냐면 그냥 상대가 말하면 입 다물고 들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 그렇죠? 옛날에 그 라면 먹고 달리기에서 금메달 임춘혜 선수. 아니 저기 현정아 아니 임춘혜. 그 입 다물고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입 다물고 들으라 그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요런 것들이 다치겠는데. 이런 것들이 그 대화하는 거를 자꾸 저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그래. 힘든 게 맞지. 엄마 때 같으면 이렇게 사실 학원 다니는 거 못했다 진짜. 너 힘들면 오늘 하루 쉬어라. 그러면 이거 자기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방 들고 학원 가요. 근데 문제는 엄마 나 힘들어. 힘들게 뭐가 힘들어 임마. 난 더 힘들어 임마.
그러면 그 애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나가서 친구끼리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몰고 나중에 어머 쟤는 왜 집에서 말을 안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입 다물고 잘 들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이 대화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질문은 제가 구분한 질문은 좋은 질문과 염장 지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 대부분은 염장 지르는 질문이 강해요. 그래서 아주 그 나쁜 질문을 던져놓고 상대가 반응이 안 좋으면 왜 화를 내? 자기가 상처를 내놓고.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아이가 학원을 좀 빼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초등학교가 좀 지나가고 그러면 아이들을 통제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 힘을 빌냐면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남편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은 여보 뭐 대현이가 학원을 안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빠가 알았어 내가 주말에 얘기할게. 이게 맞아요. 가뜩이나 말 못하는 남자도 뭘 대화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대화가 아닌가 봐요. 얼쑤. 현장에서 바로 사살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애가 적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열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불러요. 대현이 이리 와. 그러면 얘하고 대화를 하잖아. 얘하고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때리고 혼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엄마 놀라셨어. 아빠도 좀 놀랬어. 아니 학원 안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빠한테 미리 말을 해줘. 그리고 학원도 이런 학원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아빠는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번 달은 다니고 다음번에 우리 셋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좀 하자. 알았지? 우리 아들 사랑해. 이렇게 대화하고 싶으신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안 되잖아.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심하게 표현할게요. 그지같이 들어가요. 질문이. 너 왜 학원 안 갔어? 그렇지. 그럼 뭐 가기 싫어 안 간다면 뭐 할 말이 있겠어? 가기 싫어 안 간 거죠. 두 번째, 너 왜 학원 안 갔어? 말 안 해요. 대답 안 해? 안 하지. 걔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말이 없어. 뭘 말해도 난 더 맞는다. 잘못 말해서 더 맞지 말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질문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내가 하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버리셔야 될 게 뭐냐면 왜라는 질문은 삼가해 주셔야 돼요. 왜는 형사들이 취조할 때 쓰는 거고, 그죠? 왜를 어떻게로 바꾸시면 느낌이 달라져요. 어쩌다가 학원을 빼먹었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를 어떻게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말투를 어떻게 바꾸면 좋으냐면 좀 권유형하고 의뢰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익숙한 게 지시형이잖아요.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말 잘 안 듣죠?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지시를 받으면은 이 자기 마음 속에서 어떤 상처가 자꾸 쌓여요. 생각해봐요. 뭐 해? 그걸 따라서 했어요. 그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지시형이 아니라 권유형 혹은 부탁형으로 이렇게 이제 말투를 바꿔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그 행동을 따라하고 남편도 뭐 설거지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보, 나 힘든데 설거지 좀 부탁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뭐 만나자마자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설거지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설거지 좀 해.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머리는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권유형이나 어떤 이 부탁형으로 쉽게 말하면 말투를 바꾸는 게 뭐냐면은 어떤 게 복을 받는 준비를 하는 거다. 가정이 좀 행복하고 뭐가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복도 들어왔다가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에 제일 공감가는 부분이 저도 남편에게 그거 좀 운전 좀 해주지. 해줘. 왜 안 해? 이거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떨까라고 물어보면 들어주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요즘은 왜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만 해도 사랑해라는 말이 제 입에 잘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 뱉어져요. 그래서 땡큐. 그리고 아침에 눈이 마주치면 서로 할 얘기가 있어서 뭐 별일 없지? 막 어제 잘 잤어? 이런 얘기가 하기가 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굿모닝 영어로 하니까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시네요. 네. 우리가 말에 인색해. 가만히 보면 진짜 인색해요. 그죠. 올해부터 네. 진짜 그거 많이 해야 되겠어. 그 어느 책을 보니까 있잖아요. 아주 좋은 말구를 제가 하나 좀 구해봤어요. 책 내용을 보니까 여러 당신의 자제분들을 하버드에 보내고 싶으시면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를 사랑하라.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아이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좋음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업 성적도 올라간다. 그래서 2014년 올해는 부부 사이의 요 말을 좀 잘 바꾸고 해서 운수 대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식구가 끌려갔습니다. 밤새껏 가서 도착한 곳이 여덕 수용소더라고요. 변속간 쥐도 다 잡아먹어요. 생뱀을 날걸로 먹고 천신의 기생충 허기 돋아서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떡하나 내가 살아서 나가야 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퉁퉁 불은 애를 집 앞에다가 가만히 떼길 씌워놨더라고요. 그 가만히 씌워놓은 걸 짝에서 거기다가 지게다 지구가 묻었어요. 아들 하나가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정말 제 인생 돌아볼 거 하나도 없어요. 박정희 길라잡이의 인생 해법을 공개해 주세요. 재벌가 사모님이 되려면 이마를 까라. 재벌가 사모님이 되려면 이마를 까라. 아,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마가 밝게 빛나가지고 그 밝은 기운이 항상 머물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마는 이제 우리가 얼굴 중에서도 보면은 가장 위에 있죠, 이마가. 그래서 그 위는 딱 올려다보면 어때요?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기운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데고, 그리고 이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출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부모 운, 그리고 윗사람의 운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조상의 음덕도 다 볼 수 있는 자리가 이마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마를 갖다가 하늘에서도 잘 보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밝은 빛을 보면서 아, 저 밝은 빛 때문에 나도 참 좋아 보인다, 이런 기운을 느끼라고 이마를 까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 이마는 남편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고 환한 이마는 남편 복이 좋아서 괜찮은 남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자 이마가 남편 복이기도 하지만 남편을 출세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마가 잘생긴 사람들을 집안의 며느리로 들이면 그 집안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마를 갖다가 까라고 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좋은 이마는 어떤 이마인가요? 관상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좋은 이마는 우리가 이제 손가락 4개를 갖다 이렇게 이마에다 대보시면은 요 우리가 머리가 난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에서 눈썹까지가 요 이마예요. 근데 요 손가락 4개가 들어가는 이마가 자기 얼굴에 맞는 이마예요.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가락이 들어가면은 내 이마는 정 김대현 씨는 좀 남는데요. 연예인 중에서도 이마 예쁜 분들이 꽤 많죠? 특히 70년대 같은 경우 이마 미인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일대 트로이카 중에 한 분, 문희 씨. 맞아요. 재벌가 사모님이 또 되셨잖아요. 네네네. 한참 18살에 그 이만희 감독님 때문에 이제 스카웃이 돼서 배우가 됐는데 이쁘고 연기자라고 이러니까 하루에 뭐 수십 개의 스케줄을 막 했었어야 됐대요. 인기 폭발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24살에 고 장강재 회장의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결혼을 해서 미련 없이 은퇴를 했어요. 24살이요? 네. 재벌가 사모님이 된 거죠. 이게 일찍 결혼한 진짜 짧고 굵게 하시다가
안인숙 씨 기억하시죠? 별들의 고향. 경아 이러면 추워요 했더니 안인숙 씨도 23살에 한참 아쉬울 때 그때 아역 배우였어요. 회장님 되게 예쁘시네. 그때 미도파 백화점 있었잖아요. 그때 사모님 그때만 해도 이마가 이쁘셨어요. 그쵸. 이마가 그때는 이뻤죠. 쪽지는 그 영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극이. 근데 그때는 쪽을 지려면 이마가 반듯해야 머리가 이쁘고 왜 앞머리에 요렇게 생긴 사람들 있죠. 갈매기. 그 쪽을 지면 그게 이뻐요.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 이영애 씨. 대장님이라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왕후 역할은 아니었지만은 그 이영애 씨도 역시 그 정호영 씨 그 굉장히 이제 돈이 많고 그다음에 인맥이 굉장히 넓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이분과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죠. 또 전도연 씨는 이마가 또 트레이드 마크예요. 아, 맞아. 그렇게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앞으로 희망은 그 현모양처다. 입에 달고 살았는데 정말 현모양처가 됐던 게 지금 남편분하고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MBA 과정을 이미 마치고 뭐 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여러 개를 운영하는 정말 재벌급입니다. 요즘에 정말 외조도 잘해주시는 게 하녀라는 영화를 할 때 이미 유부녀였잖아요. 품절녀였잖아요. 그거 좀 야했어요. 야했죠. 보통 남편들 같으면은 세니까 안 돼 이럴 텐데 결혼 전후 달라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라고 남편 외조를 해줬어. 그런 남자 만나기 쉽지 않죠. 마음 넓고 돈 많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전도연 씨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라이벌 관계를 가졌던 심은하 씨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연예계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이제 그 지창욱 씨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곧바로 연예계에서 은퇴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직접 유세도 다니고 그다음에 또 동양화로서 어떤 성과도 얻었는데 참 재밌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지창욱 씨하고 연애를 할 때 그 평소 뭘 자주 드세요 하니까는 이슬을 먹어요. 오래전이죠. 그게 인연이 돼서 아니 그걸 믿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장난 삼아서 이제 황사가 많이 올 때 이 지창욱 씨가 이제 심은하 씨한테 문자 메시지로 황사가 이렇게 심한데 이슬은 어떻게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답장으로서 심은하 씨가 한 게 이제 얼쑤 그런 이슬이 없다면은 소주라도 먹어야지. 멋진 놈은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렇게 인연이 됐거든요. 우리 대천 인생 식구들 중에선 그러면 이게 딱 보셨을 때 좋은 이마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 전문가 씨가 우리 박정희 씨가 보시고 저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마가 벗겨진 거를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참 좋은 이마예요. 그리고 하늘의 기운을 더 많이 받고 좋은 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마가 앞에서 이렇게 벗겨지면은요 그만큼 자기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마가 벗겨지면은 이마 그 위에 색깔이 틀려요. 처음에 있었던 색깔이 가장 진하고 벗겨질수록 색깔이 얇아져요. 그렇지. 그래서 짧게 햇볕을 받았으니까. 이분은 오래되셨나 본데요. 그리고 그만큼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본인의 위치가 많이 올라갈수록 이마가 더 많이 앞으로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머리가 벗겨진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이마가 더 넓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사셨다는 얘기도 되고 이마는 지금 우리 박미선 씨도 참 이마가 좋고요. 조영기 선생님도 이마가 참 좋으시네요. 그리고 송도수 선생님은 전형적으로 일하는 이마세요. 아, 여자의 이마는 이렇게 너무 네모 반듯하게 이마가 반듯하게 돼 있으면은 집에서만 있으면 답답하세요. 아, 제가 지금 그렇죠. 제가 네모 남자들의 이마잖아요. 남자들은 일단 바깥에 나와서 세상 일을 하고 사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모난 이마고 저렇게 시원하게 벗겨지는 이마가 참 좋은데 아, 그래서 미용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한쪽으로라도 머리 여기 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가리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니면서 이마가 너무 넓을 때는 약간 한쪽 양쪽을 가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는 집에서도 일도 잘하고 나와서 사회 활동도 잘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진선 씨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봤는데 이마가 너무 좋으세요. 이마가 제가 예쁘다고. 거기는 cut 안 된 거죠? 네? 거기는 cut 안 된 거죠? 네? 이마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이마는 천연이에요. 예, 이마
이마가 아주 네. 너무너무 천연이에요. 이쁘고 제가 그래서 아까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가정적으로도 잘하시고 네. 아마 좋은 엄마도 되실 아, 거예요. 맞아요. 진짜 훌륭해져요, 진짜. 네. 네. 그럼 이마 말고 어디가 어떻게 생겨야 좋은 남편을 얻고 운이 좀 좋은 운이 들어올까요? 여자는 입이라고 생각해요. 입술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운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윗 입술 선이요 반듯하고 그리고 각이 잘 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렇게 된 거 예, 얘기하는 거죠? 갈매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네. 그 예쁜 갈매기 입술에다가 아랫입술은 약간 그러니까 배 아랫부분이라든가 달의 앙월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이렇게 동글스름하면서 통통한. 약간 도톰한 그런 입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예쁘고 입술이 반듯하면은 그 가정이 반듯해요. 왜 연예인들 중에 그 아니면은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입술을 도톰하게 한다고 해 보톡스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뒤집게.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인위적으로 좀. 저는요 가장 이렇게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서 입술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특히 재벌가 며느리가 되고 싶으면은 아랫입술을 반듯하게 해야 되고 뒤집으면 안 돼요. 입은 우리가 재물이나 자기의 자산 그리고 경력 모든 걸 다 담는 이 지식 창고기도 하거든요. 네. 뒤집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져서 다 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20대나 30대에는 그게 섹시하고 그런 이쁜 매력으로 가지만은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여자는 입술운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40대 가정이 갑자기 풍파가 난다든가 재물이 싹 나가는 집들 있죠. 그 집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입술 뒤집어 입술에 싸버린 뒤집어진 입술. 입술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예전에 정윤희 씨가 그렇게 이쁘지. 났을 때 아랫입술이 이제 도톰했거든요. 맞아.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강남 쪽으로 가서 여성분들이 비슷하게 만들어. 정윤희 입술 해주세요. 정윤희 입술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를 맡기 시작했는데 조금 정윤희스러운 거를 하면 되는데 과욕을 하니까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아는 동료는 국을 못 먹었어요. 그런 말이죠, 선생님. 부자 남편을 만나는 여자 얼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부자 얼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있죠. 일단은 부자 얼굴은 코가 잘생겨야 돼요. 부자대에는 부자 얼굴 그 코라 그러셨잖아요. 네. 저희 그 유명한 재벌들 들의 보면 코가 좀 다른가요? 좀 보시면 틀리죠? 이건희 회장의 코는요, 낚싯바늘 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갈고리처럼 돼 있어갖고 동그랗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진취적으로 가서 돈을 딱 낚아오는 그 돈을 보는 촉이 살아있는 코예요. 정경 선생님이 진짜 정경 회장님은 코 정말 잘생기셨어요. 코 끝부분은요 아주 힘들 팡팡하시고 그리고 그 돈창고가 몇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동글동글하니 그러니까 낚시바늘 콧보다도 더 좋은 코예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연예인들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수만 씨가 주식 1위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요. 이수만 씨 같은 경우에는 1,800억 원, 180억도 아니고 1,800억 원의 주식으로 연예인 주식 부자 1위를 했고요. 배우 배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240억 원 정도로 4위를 했거든요. 이분들 상도 부자가 되는 관상인가요? 이수만 씨 같은 경우는 그분 코가 돈을 모아 털어대는 코예요. 코가. 그러면서 코하고 입이 참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좋아지는 인상이에요. 재물이 모이는 거. 예, 재물을 모으는 코고
그리고 배용준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균형과 조화가 딱 맞아요. 본인이 그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균형과 조화가 딱 맞는 데다가 이 코가 참 이렇게 재물을 갖고 오는 코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자가 뱄어도 놓치지 않는 관리를 정말 재밌는 건 그 처음에 제시하신 게 이마를 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표 박사님이 얼쑤 표 박사님이 점점 이마가 벌어지고 있어요. 소송의 커튼을 걷는데 이마를 걷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눈이 이쁘고 입술이 이쁘고 복이 많은 얼굴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좀 인생이 좀 박복할 것 같다 하는 그 여자의 얼굴도 있습니까? 이마가 너무 좁고 좁은 데 비해서 턱도 좁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중간 이 광골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지나치게 발달이 돼 있으면은 사람하고 조화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골수로 살게 되고 거기다 눈도 그 얼굴에 눈까지 작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는 면이라든가 표현하는 면이 작다 보니까 혼자서 자기 혼자 생활을 할 거고 입술도 조그마고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하고 얘기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은 서로 기운이 왔다 갔다 해야만이 좋은 기운이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서 좋은 기운도 오는데 혼자서 외톨이도 되고 그리고 의기소침도 되고 하다 보니까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약간 좀 박복하다 그럴까? 좀 안 좋을까요? 남자는 너무 잘생겨도 일단 박복이에요. 그래요? 연예인이 안 되면은 조은희 씨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조은희 씨 어떻게 해요? 너무 잘생겼어. 얼굴 하나 가시네. 잘생기셔가지고. 네.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남자분들도요, 이마가 좁은 분들은 사실 나와서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사회 활동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입이 좀 너무 크든가 너무 작은 분들은 좀 약간 천안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턱이 이렇게 조금 뾰족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구력이 없다 보니까 말만 앞세워서 그렇게 크게 출세를 못 하세요. 가장 이제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코죠. 코가 아주 뾰족하고 일자로 다 작은 분들 있죠. 거기다 귀까지 작으면은 그런 분들은 조금 살아가는 게 좀 고달프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관상이 안 좋다고 계속 먹기 안 좋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복이 들어오는 얼굴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원래는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손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세수하기 전에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씻고 오면 손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운으로다가 이 손끝으로다 이렇게 눈썹을 살살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만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요게 이제 눈썹이 없는 사람은 눈썹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요? 한 2달만 해보세요. 그래요? 생겨나요, 눈썹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손가락이거든요. 그럼 눈썹 끝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거기서부터 코를 따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걸 자기 나이만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코가 제백궁이기 때문에 돈창고인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때 현금이 이렇게 지나오는 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법령이 요 안에가 지금 돈이 다 모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입술 뒤집어지면 돈 센다 그랬죠? 똑같은 이치인데요. 입이 붙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주는 걸 요거를 자기 나이만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코도 빵빵해져요. 여기가 힘이 있고. 돈창고가 힘이 있어져.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도 해주시고. 입꼬리 한번 이렇게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은 이 근육도 좋아지고 근육이 이렇게 싹 올라가서 얼굴 표정이 아주 이뻐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법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운이 가장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귀 요 앞부분으로 우리가 운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들어와서 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정수리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명궁에 머물거든요. 이렇게 요 부분이 명궁이에요. 두 번째 운이 들어오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만져주셔야 돼요. 요거.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기운으로 이렇게 쓸어주세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쓸어주시면은 요 얼굴 선도 좋아지시고 그러면서 여 턱이요. 턱 근육이 이렇게 발달이 되세요. 아, 얘 늘어지죠. 네. 그래서 기운도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고 이뻐지고. 그러니까 얼굴도 예뻐지고. 하여튼 이제 우리 박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보이부가 저를 불러서 성혜림은 김정일의 초도 아니며 아들도 낳지 않았다. 보이자란 영자동무. 고생 좀 해봐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7 식구가 끌려갔습니다. 들쥐가 특식이었다는. 변속간 쥐도 다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세영이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만히 씌워놓은 걸 치기다 치고가 묻었어요. 하나 총살당하고 딸은 입양하고 엄마 아버지 죽고 나에게 아들 하나 하고 하나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2 생명이 남았는데 아들 하나가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정말 제 인생 돌아볼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주인공은 북한의 엘리트 무용수로서 최상의 삶을 영위를 하시다가 단지 그 김정일의 아내였던 성혜림과 친구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셨고 그리고 원치 않은 삶을 살아만 했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영순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세가 정말 prost하시고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꼭 자기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1937년생이고요. 지금 78살입니다. 그렇게 하고 조선인민군협단 무용배우 생활을 한 13년 했고요. 그다음에 2003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대찬 인생을 방문했던 많은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사연이 기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사연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그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인생 이야기를 풀기 전에 오늘 이렇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김정일의 사생활을 잘 알고 성혜림하고 친구인 탓에 지옥 같은 살아선 나올 수 없는 요독 수용소에 식구를 8식구 중에 6 죽고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된다. 나가서 내가 그 참상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줌으로 해서 웃고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 사연가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북한에서 일단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최상위층으로 잘 사셨다면서요? 네. 저희 전쟁 시기에 저희 오빠가 서울을 점령한 장군이었고 참모장이었고 인민군 창단 멤버셨군요. 참 거의 영웅이셨네요. 네, 그래서 애국 열사 가족이고요. 네. 김일성이 선물도 받던 집에서 살았고 1호 밀을 타먹고 살았습니다. 이론이라는 게? 얼쑤 1홈이라는 건 김일성 가게에 주석궁에 가는 쌀입니다. 그 김일성이 먹던 쌀을 드셨던 거예요? 뭐 여기서 설명 다 끝났네요. 김일성 먹던 쌀을 같이 드셨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선물 사탕, 선물 과자. 네네네. 그다음에 사과배, 수인삼주, 수삼로주. 근데 일반 국민들은 잘 먹을 수 없었던. 없죠. 네. 그렇게 하고 나라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예, 나라에서. 집도 줘요? 집? 집은
인민군 경비대가 붙여서는 평양 옥루관 그 뒤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상좌급 이상 사는 아파트. 상좌급 이상. 거기 완전히 스침이 오는데 스침 난방에 살았어요. 이렇게 난방. 북한에서 더운 집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난방이 10월부터 네. 10월 1일부터 좋고 4월, 5월 초까지. 네. 그럼 계속 뜨시게 사셨네. 지금 연세 계산해보고 40년 전, 50년 전이라 그러면은 우리 아무데나 다 못 살 때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면 유복하게 살아요. 저는 제국주의 시대 때 나서 해방 맞은 때가 8살 아니에요? 네. 그런데다가 북한에서 최승희 선생이 제자이고 최승희 선생님한테 직접 춤을 배우셨습니까? 직접 배웠어요. 하고 남북연석회의 때도 모란봉 극장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실 때 발끝 딱 세우는 거 보죠. 그러니까요. 자세가 아주 그냥 네. 그림과 쫙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조금 그 춤을 예. 35년을 춤을 췄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몸이 어쩌시네요. 모두 자세가. 아니, 78이세요. 내일 모레가 팔순이신데 목욕탕 가서 양말 신으려고 이렇게 말고 이야 팔순에 이 어깨가 어쩜 이렇게 유연하세요? 우리 무용 엄마 계셔서 진짜 반성하셔야 된다. 우리 엄마 맨날 이거밖에 못 했어. 그래서 그 제2의 최승희를 꿈꾸던 소녀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제 학교도 네. 평양 종합예술학교에 들어가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가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종합예술학교. 이제 송혜림하고 요거 시절부터 대졸까지 동기동창이에요. 평양 종합예술학교 다녔을 때 만났던 친구가 바로 성혜림이라는 예, 얘기신 성혜림. 거죠? 그 60년대 북한의 대표 여배우이자 김정일의 아내였던 그분 네.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남의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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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생모죠. 저하고 학교 다닐 때 내내 그 야끼빵, 전기빵 집에 가서도 같이 간식을 사 먹고. 야끼빵, 진기빵이요? 예. 옛날이에요. 제전 때 해방돼서 예. 사 먹고 말 그대로 그랬어요. 그냥 여고동창, 네, 대학교 요거. 친구.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친했던 네. 그런 친구셨네요. 근데 그 김영순 씨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었다 그러면 그 성혜림도 출신 성분이 좋았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어머니가 노동신문사 편집 주필을 했어요. 김원주 선생이. 예. 창녕성 씨의 부잣집 가문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저 인물도 실제로는 이뻤습니까? 아, 송혜림은요, 인물이 저는 이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귀여워요. 동안이 돼 보이고, 웃으면요, 보조개가 쏙 들어가고, 눈이 꼬리 눈이 되고, 그렇게 하고 아주 여성스럽고, 속낼 줄 모르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아주 천상 여자예요. 늘 귀여운 상이었었나 네, 봐요. 귀여워요. 동안이 예. 돼 보여요. 그 꿈 많던 학창 시절 우정도 무용 실력도 열심히 쌓으셨는데 졸업 후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용수로서의 어떤 꿈을 펼치신 건가요? 그럼요. 조선인민군 협주단 배우로 들어갔어요. 군복 입은 네. 예술단. 김정일이가 그 100명 합창단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협주단 배우들은요, 최상의 수준으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무용하죠. 그 뒤로 그럼 결혼도 하신 거예요? 레닌그라드 공업대학 전기공학부 강정과 졸업생인데 유학생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 처녀들은 배우들은 유학생 아니면 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그 친구 성혜림과는 연락을 자주 주고 아, 성혜림은요, 그 이기영의 작가 월북한 작가동맹위원장 땅이랑 쓴 분 있잖아요. 그분의 아들 이평이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유학 갔거든요. 이평이는 러시아에. 그래서 네. 성혜림이가 우리 집에 자주 들리고 했어요. 그러다가
살다가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사셨는데 어느 순간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이 찾아왔다고요? 네. 어떤 사건이 찾아온 거죠? 아침에 성혜림이가 우리 집에 오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자기 오호댁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오호댁이요? 예. 오호댁은 김일성의 직계가족, 부인 자녀들을 가리켜서 오호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울댁, 내성댁 하는 것처럼. 그러면 오호댁으로 간다는 건 누구의 며느리가 된다는 그럼 얘기예요? 김일성의 김일성 며느리. 며느리는 네. 김정일의 부인이 김정일의 부인. 그래서 저는 놀라지 않겠어요. 본래 시집간 여자인데. 유부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평이는 어떡하고 옥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더라고요. 더 묻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너하고 나하고 보는 게 마지막이구나. 관저에 들어가면 사회가 단절이 됩니다. 그 유부녀인데도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 사회에서. 가능하죠. 한 나라의 왕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왕의 아니, 자녀가 부르는데. 제 보기에는 김정일의 부인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5명이죠. 알려진 바에 하면은요. 홍일천 씨하고 사이에는 김혜경이라는 딸이 있고 성혜림 씨하고는 장남인 김정남을 낳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씨하고 사이에는 김설송, 김춘송 두 딸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하고 김정철을 낳은 그 고영희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이.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김여정 씨라고 또 딸이 있는데 모두 7남매를 두게 돼요. 그 여자들이 다 오호댁이란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안에 다. 그러면 사실은 그 김정일하고 어떻게 만났대요? 그 당시 김정일은 영화에 대해서 아주 관계가 많았고 영화 방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화론이라는 것도 쓰고 3,000명 대공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할 때 무대 나와서 거의 살았어요. 우리는 매일 봤어요, 김정일을. 그런 걸 좋아했죠? 네, 좋아하고 이평이 동생이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김정일이하고 같은 학부에 다녔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갔었나 보죠? 같이 그 성혜림 집을 한번 갔은 적 있었나 봐요, 김정일이. 거기 자주 갔다 그래요. 자주 가면서 눈에 들었군요. 네, 눈에 들어서 아마 딸이 둘 낳았잖아요, 먼저.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아들도 낳고 싶어서 연상인이라도 만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살 연상이죠? 지금 그 유부녀인데다가 연상이고 친한 형의 형수잖아요. 그게 가능한가 봐요. 가능하죠. 북한의 왕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못하는 건 없지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이기영 가문에는 좀 김정일이 보상을 좀 해주는 건가요? 잘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나가고 난 뒤 두 사람이 이제 그 김영순 씨하고 성혜림 씨가 서로 만난 적은 없으시단 얘기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시다가 이제 그 끌려가신 거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왜 끌려갔는지 전혀 모르셨겠어요. 전혀 몰랐죠. 그렇게 하고 제가 출근하고 있는데 하루에 어떤 우리 당 비서가 출장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표를 사놓고 34열 차를 기다리느라고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력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요. 청진 두만강행이에요. 그걸 타려고 이제 갔다 앉아 있는데 중령이 보이색 견장에다가 빨간 테두리를 한 건 정치보위부 요원입니다. 중령이 와서 저를 보고 신분 영자동문가 그래 물어봐요. 맞다고 그러니까 신분증하고 출장 명령서를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주니까 잠깐 요회할 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후에 안 것이지만 보위부 312호 예심과라는 것입니다. 1호 범죄자만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끌려가신 거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왜 끌려갔는지 전혀 모르셨겠어요. 전혀 몰랐죠. 그렇게 하고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이런 데서 2달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보이지도 오더니 볼펜하고 종이를 이만큼 가져왔더라고요.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써야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깨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말을 들었으며 무슨 말을 했으며
초지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라고 해서 제가 2달 동안 한 300페이지를 쓴 것 같습니다. 34살까지 일거투석을 다 썼습니다. 세상에. 그럼 성혜림과 있었던 일도 다 다 적으셨어요? 썼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 또 그렇게 해서 헤어진 게 다라고 이렇게 다 썼습니다. 전 발설하진 않았습니다. 발설은 안 했지만 쓰라고 해서 거기다 다 쓰긴 쓰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 전에 남편분이 먼저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남편은 70년 7월 4일에 내 남편 영원히 못 나오는 수용소에 연행해 갔다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그 남편도 행방불명이 됐고 영문도 모르고 정치범 그 감옥에 가셔서 조사를 받으셨고. 예, 그렇게 해서 조사를 2달 받고 난 다음에 보이부 간부들이 우르륵 쓸어오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당이 취한 조치를 용자동무는 무조건 접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2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보이지도원하고 저희 집에 가니까 벌써 침을 묶는 사람이 5명이 와 있었고 청량역으로 7 식구가 끌려갔습니다. 7명이 끌려가셨다면 누구누구요? 엄마, 7순이 넘는 엄마, 아빠. 부모님? 네, 친정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9살, 7살, 4살 돌 금방 되겠죠. 네. 아이 넷. 네, 거기다 이제 아이 김영숙 넷, 씨까지. 7 식구가 여독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요덕 수용소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트럭에 실려서. 트럭에 실려서 평양역에 나가니까 벌써 보이부 간부들이 5명이 또 왔어요. 나와서 참대순처럼 고이 자란 용자동무 고생 좀 해봐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저는 그저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세요. 왜 내가 가냐? 어디 물어볼 수도 물어봐요. 여기처럼 이론이 구구절절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하고 엄마랑 아버지랑 다 7순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애들도 조롱조롱한데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라서 제가 그 평양 보이지도 보고 어디로 가는가 물어보니까 공화국 북반부의 수령님의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녁 때가 되니까 트럭에 한 대가 오더라고요. 트럭에 한 대가 오더니 정말 땅이 얼마나 낮은가 하면 쑥 들어간가 하면 또 올라왔는가 하면 또 들어가고 들어가는가 하면 올라오고 이런 데꼬벗고 한 대를 거저 밤새껏 갔어요. 그래 밤새껏 가서 도착한 곳이 철조망이 휘둘러 있는 여독 수용소더라고요. 도착한 날 그럼 첫날은 어디로 가셨어요? 도착하니까 자동차에서 그때부터 막 빨리 내리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죄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7순이 넘는 엄마 아빠 어적어적 내렸죠. 트럭에서 내리고 나도 내리고 새까만 야밤인데 우리 4살짜리가 엄마 옥류관 가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거기 가니까 묽은 소금국에다가 통옥수수를 주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저 한 달을 못 먹었어요. 그 배가 등가죽에 붙으니까 옥수수도 먹게 되더라고요. 그 요덕 수용소가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악명 높은 수용소인데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잖아요. 어떤 곳인지. 정말 여독 수용소는 20세기 히틀러가 만든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가혹하고 거기는 제가 있을 때까지 한 5만의 수감자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5만이 나요? 근데
75년도 영평리 평전리가 생겼고 내가 들어간 곳은 구읍리, 대숭리, 입성리 이렇게 세 개 리가 하나의 수용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컸어요. 네. 가족 단위로도 있고 독신자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 5개의 리를 합칠 정도면 그 요덕수용소가 큰 거죠.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큰. 네, 철조망 속에 마을이네, 마을. 마을입니다. 그쪽에 끌려올 정도면 나름 다 정치범들인 거예요? 다 정치범이요. 그 사람들의 죄명을 제가 이렇게 앉아서 물어봅니다. 우리들끼리 앉아서 죄수들끼리 앉아서 넌 왜 왔? 난 몰라. 김일성의 목에 영화 보다가 혹이 났다고 말한 거밖에 없어. 이런 사람 있고 또 넌 왜 왔? 그러게 되면 나는 수령 초상화 오선시켰던가 그것 때문에 왔는지 또 이러고 또 누구는 또 석고상을 깨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나만 방송을 들어서 왔는지 모르겠다 또 나만 비디오를 봐서 왔는지 모르겠다 저처럼 송혜림하고 친구가 돼서 김정일이 사생활을 알아서 온 거는 저 하나였고 모르고 그다음에 73년도에 김정남이 출생 을 알아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73년도. 그 여자는 아니네요. 예, 별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같으면 뭐 그 죄명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죄인데요. 세상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혜림이 오호떡이 된다는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전혀? 예, 전혀 말한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추측컨대 송혜림이가 김일성 가문 안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너 들어올 때 누구한테 말했나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 영자한테 얘기했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갑자기 제가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때 당시에 김정일과 그러니까 둘 성혜림 관계를 발설한 사람들은 다 총살을 네, 황장엽 선생님이 저를 보고 여기 와서 김영순 씨는 그래도 알고만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네 살아있는 거 보니까 70년도 전에 그거를 발설한 건 다 총살했다고. 사실 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부녀와 결혼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랬다는 건 좀 나중에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훗날 김정일이 성혜림과의 만남에 대한 모든 걸 철저하게 숨기려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김일성이한테도 관저에 살았지만 비밀에 붙였답니다. 근데 정남이가 탄생 이후에 말했다고 해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남이는 저택에서 살 때 아주 잘 지냈죠. 어렸을 때는. 네. 그러다가 이제 송혜림을 러시아로 보냈잖아요. 76년도부터 고용이 하고 좋아했거든요. 그 김일성 눈밖에 날짓이니까 굉장히 본인도 시시했고 입단속 철저히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면 왜 내가 요독 수용소로 끌려왔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상상도 못 하셨겠어요.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수용소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해서 살아있는 모든 걸 다 잡아먹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말 그 여독 수용소의 이야기를 눈물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9년 세월을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정말 그 인간의 최하의 낭떠러지에 들어가서 짐승을 방불케 하는 정말 살아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생각이 아니면 제가 살 수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독 수용소는 날아다니는 거 다 잡아먹고 기어다니는 거 다 잡아먹고 돋아나는 풀 다 뜯어먹는 것이 수용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쥐가 특식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 쥐 변속간 쥐도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 쥐를 이제 어린 아이들이 다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어른들은 차례도 안 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배 안에 든 새끼 쥐 있잖아요. 털 안 난 거. 그 배 안에 든 3마리 4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털이 안 난 거. 그거를 이제 어린 아이들이 대만 볼록해요. 갈비대가 앙상하고 식독이 올라서. 그러면 그 엄지지 배 안에 든 새끼를 이렇게 불에다 끄슬거서 돌절구에다 쪄서 그 가루를 먹이면 식독이 깔아앉는다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쥐구를 막 들추고 그래요.
그다음에 생뱀을 대가리 뜯고 꼬랑지 뜯고 껍질 쭉 벗겨서 날걸로 먹고 전신에 기생충 혹이 돋아서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배고프니까 막 아무거나 먹다가 죽는 사람이 좀 소똥에 많았겠어요. 박힌 옥수수 먹어도 병도 안 나요. 그러나 나이 먹어 들어간 사람은 거의 다 죽어요. 페라그라라는 아프리카 토종병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비타민 PP 결핍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비치는 데는 이렇게 다 짜개져요. 턴 것처럼. 피가 뽀송뽀송 나오고 눈 밑으로 이제 힘이 없어지면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무릎 밑으로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얼굴이 태양이 비치는 데는 자줏빛이 돌게 변합니다. 강홍식 선생도 페라그라 걸려서 돌아갔어요. 최민수의 외할아버지, 강효실의 아버지. 그 북한에서요? 예, 여독 수용소에 들어와서 돌아갔는데 소달구지를 몰고 다니다가 저를 만나면 영자 나 영화에 출연할 날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던 분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사셨어요. 34살까지 그래도 영양이 좋았길래 여독 수용소 9년을 이길 수 있었고 그러면 먹는 건 그렇다 치고 잘 곳은 어디? 자는데 이제 하모니카 주택이 다닥다닥 붙었어요. 이렇게 초가집인데 굴뚝이 한 5-6개씩 붙어 있어요. 그 5집이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집이 내가 들어간 게는 이제 방이 3평이에요. 7식구가 살 방이 3평이고 까만 무쇠가마가 하나 걸려있고 진흙부뚜막이고 그런 데서 나무 해 떼고 그저 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다 들렸겠네요? 다 들려요. 벽이 얇으니까.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뭐 오호감 진짜 뭐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고. 못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 다 죄수들이 누굴 믿겠습니까? 일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들은 일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만 네네네, 혼자 네. 일했어요. 그렇게 한 데서 이제 하는데 16살이면 다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했어요. 김영순 씨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요, 처음에는 농사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공업대 돼서 일했어요. 집 짓는 건설 노동을 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출근을 했고요. 밝을 때로부터 어두울 때까지가 노동시간입니다. 노동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저는 통옥수수를 질근질근 씹으며 소금을 한쪽으로 밀어넣으면서 9년 동안은 매일 떼댕겼어요. 지각하면 3일 배급을 자르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새벽에 종만 치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영양단지 하거든요. 옥수수 영양단지 3월 달부터 그게 이제 밤에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네네. 막 종 두드려요. 다 이부자리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면 이부자리를 다 갖다 그거 목판을 비닐하우스를 다 덮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옆에다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다 그게 얼어 죽을까 봐. 그 사람은 덜덜 떨고 사람 일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보다 옥수수가 더 중요한 더 거네요. 중요하죠. 정말 아유 말로 못해요. 그러시다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중에 아버님이 먼저 쓰러지셨다고요? 네, 아버지가 여독 수용소에 가서 창자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가자마자 그 이듬해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거적대기에다 두루마리 해서 아버지도 묻고 그 우리 아들은 또 우리 팽팽 도는 게 있어요. 영문강에. 그래 빠져가지고 그 주변에서 일하던 농군들이 건져다가 퉁퉁 뿌른 애를 집 앞에다가 가만히 떼길 씌워놨더라고요. 엄마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오면 부모는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더라요. 어떡하겠냐 세영이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거를 그 가만히 씌워놓은 걸 짝에서 거기다가 지게다 지구가 묻었어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해주지를 못하니까. 그다음에 3년 있다가 엄마 돌아가서 또 거적에다 묻고. 그 8명의 식구가 남편 포함해서 이제 4명이 이제 영순 씨, 김영순 씨 곁을 떠나셨고 그 가족의 절반을 잃으시고 나셔서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생명을 잃고 또 정말 그 고된 노동에 어떡하나 내가 살아서 나가야 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그 하나의 신념. 그야말로 복통이 터지는 순간을 다 참고 견뎠습니다. 악착같이 버티셔서 그렇죠. 9년을 예, 거기서 이랬어요. 버티셨더라고요. 예, 9년 동안을 그저 짐승처럼 그저 과제를 그저 죽으나 사나 했어요. 그저 정말 생명이 참 질겨요. 나무단을 해서 이제 그 진채로 들들들들 구부러서 넘어져도 참 생명이라는 게 질겨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9년을 정말 잘 네, 버티시고 잘 어느 날 버텼어요. 갑자기 나가라 그러던가요? 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짐을 싸서. 그때 직감적으로 아 이제 내 석방이구나 그런. 그럼요, 석방이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9년 동안 사는 동안에 세상에 나온 사람을 총 합치면 30세대 이상이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거기서 다 죽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요독수용소 떠나서 그쪽으로 가면서 좋기도 하지만 그쪽에 다 무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를 다시는 못 보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그런 건 없죠. 정말 요독수용소에서 나올 때 그 작업반장을 이월선이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엄마 며 좀 봐줘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 마음속으로. 여자니까. 정말 뭐 서쪽인지 동쪽인지 제가 있는 곳에서 동쪽이면 늘 바라보고 울었죠. 안 온 날이 없어요. 그러나 뭐 아휴 인생은 어떡하겠습니까.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46. 46.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딸, 맏딸 여독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농민한테라도 시집가라고 21살 때 누구 줬어요. 시집 보냈구나. 이제 9년 치면 34년 동안 생사 여부를 모릅니다. 그럼 아들은요? 아들은 89년도에 탈출을 시도했다가 23살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럼 아들 하나 남은 그 아들하고만 같이 나오신 거예요? 함흥으로? 네. 그 9년간 생지옥 겪으셨고 거길 걸쳐서 함흥에서 새로운 터를 잡고 사실 때 네. 그러다 갑자기 보이부에서 호출을 또 받으셨다고요? 또 받았죠. 89년도에. 왜 또? 89년도에 보이부가 저를 불러서 더 보이부의 함흥에 끌려갔어요. 그때 저는 얼굴이 이렇게 백지창처럼 돼서 창백에서 앉아 있으니까 잠깐 요해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간단 명료했어요. 성혜림은 김정일의 초도 아니며 아들도 낳지 않았다. 다시 한번 어디서 들었거나 발설을 할 때는 용서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성혜림 때문에 내가 요독에 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10년 다 됐어요. 십몇 년을 영문도 모른 거야. 예. 근데 어떻게 지금 궁금한 게 20년 세월 지나고 나서 왜 그제서야 보이부가 김영순 씨를 찾아왔을까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고영애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때는 살 때 아니에요. 네, 그렇기 김정일이랑. 때문에 80년도 초반부터 송혜림은 제거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조 군 문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후계 구도를 김정남엔 이을 수 없었다. 80년대
초반부터 제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했다. 그렇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참 기도 안 찹니다. 그 한 가족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그게 뭔 죄야? 그러니까요. 이 그 성혜림에 대한 원망은 없으셨었어요? 전 원망 안 해요. 송혜림도 뭐 지금 러시아에 묘가 있는데 뭐 풀이무성에도 누가 관리합니까? 안 하지 않아요? 송혜림도 불쌍하죠. 연상인으로서 그 가가지고 고영이한테 자리를 뺏기는 부처도 돌아앉는다는데 얼마나 기구해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원망은 있으셨겠죠? 북한에 대한 원망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계기라는 게 보이부 감시 속에 31년.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99년도 평양에 갔다가 또 들으니까 너희 남편 누구의 밀고에서 영원히 못 나오는 수용소 갔다는 걸 그때 또 확인했고요. 그리고 어느 수용소라는 것도 모르고 44년 동안 생사 여부를 모르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 영문도 모르게 행방불명 됐고 네. 그 아들도 사실 그럼요. 하나 총살당하고 딸은 입양하고 엄마 아버지 죽고 나에게 아들 하나 하고 하나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둘째 아들하고 저하고 두 생명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두만강을 건넜죠. 그럼 이제 그 남은 둘째 아들? 둘째 네. 아들하고 탈북을 계획을 하시고 네. 어떤 루트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2001년 2월 1일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보이지도 않은 한상 차려 먹이고 돈을 500원을 줬어요. 500원을 주고 내가 2월 10일에 다시 올 때는 돈을 많이 드리겠다 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국에 와서 2년 6개월 동안 파출부, 그다음에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아들은 또 두만강을 건넜는데 2번 붙들려 나갔다 왔어요. 중국으로 가시는 건 성공하셨고 네. 아들은 중국에서 또 있다가 네. 거기 또 잡혀서 네, 탈북자로 2번을. 잡혀서 또 끌려가고 네, 다시 또 탈출하면 또 잡혀가고 네, 이런 그렇게 식으로. 해서 2번을 붙들려 나갔다 왔는데 함경남도 도보이부에서 어머니 어디 있는지 대라. 그런 거 우리 아들은 우리 어머니는 사상이 좋으니까 돈을 벌면 나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서 기관지 출혈을 2kg 했어요. 2kg. 자그만치 범낭소리 하나를 토했어요. 그래서 병보석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현재 호흡기 장애인 2급으로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고 두 생명이 남았는데 아들 하나가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정말 제 인생 돌아볼 거 하나도 없어요. 사위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자도 없고 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런 기구한 운명에 정말 김일성 그 위정자에 의해서 내 인생이 풍지박산된 거 이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오도록 그렇지만 너무 어쨌든 여독수용소가 저를 대한민국으로 이끌었다는 데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럼 한국 정착한 지 11년째 네. 되셨죠? 네.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한국 생활에 와서 정말 자유를 만끽했기에 오늘 죽어도 오케이, 내일 죽어도 오케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먹고 마시고 12곡물 먹고 다이어트 하는 나라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잘 오셨고 이제 뒤늦게는 자연이만큼 네. 많이 누리시고 네. 그 병상에서 아드님이 이제 듣기는 하시죠? 둘째 듣죠. 아드님? 그럼 그건 뭐 다 멀쩡한데 다만 숨이 차고 피가 호흡기 조금 장애 때문에 남아서. 방송 이렇게 엄마가 나오셨는데 둘째 아들한테 엄마가 한마디 하세요. 여기 앞에 카메라 사랑하는 내 보시고. 아들아, 하나 남은 내 아들,
상연히 꼭 건강하게 대한민국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싱글도 살기 좋은 데인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있길 바란다고. 감사하다고. 김영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거의 지옥에 있다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좌절에 빠진 분들도 힘을 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목숨 걸고 갖고 싶은 거라는 거 오늘 저희가 큰 공부가 됐고 뒤늦게 얻은 자유신이 많이 누리시고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대전쟁이로